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러분 이제 사회환경 분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 분야인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요. 이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제 거대 여당입니다. 거대 여당에서 언론사의 문제점을 많이 좀 인식해 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기 좀 보수화되어 있는 경향은 솔직히 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보수 진보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균형은 아니에요. 기성 언론은요. 균형은 아닌 거는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바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것이 이런 거죠. 이게 조선일보를 위시하여 조중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언론사들 같은 이 대형 신문사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이제 여론의 환경을 많이 주도해 왔는데 이제 그 속에서 이 신문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이제 조중동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진보 세력에서는 해왔던 거죠. 조중동이 언론 환경을 요거를 보수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득권을 대변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진보 측에서는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제 이 여당이 지금 이제 거대 여당이 되어 있고 진보 세력이 거대 여당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언론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당위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론 환경이 자신들한테 굉장히 억울한 일도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이것이 포털로 좀 이제 언론의 권력이 좀 넘어간 셈인데 포털도 자기네는 AI를 쓴다고 하지만은 워낙 이제 언론사들의 환경 자체가 보수 언론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쪽에 이제 고객층이 더 두꺼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그 이제 로직을 공개는 하고 있지 않고 그걸 또 공개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아무튼 뭐 이건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은 요게 AI가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포털 사이트에 이제 노출되는 이 기사들을 보면 기사 면면이 보수적성의 언론사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언론사들에 대한 문제인식을 아무튼 이제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런 속에서 이거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언론사가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지 않냐. 이거에 관련된 게 이제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언론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의라고 하는 건 일부러 그랬다는 거고, 과실이 있는데 중과실이 있고 경과실이 있거든요. 근데 경과실은 모르겠다. 경과실이야 그거야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지만은 이 중과실 정도 해당된다면은 이것은 이제 허위 보도나 조작 보도가 있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부도 살짝은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청와대 입장을 보면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여당 쪽에 이제 주장인데 고의나 중과실이라고 했지 않냐 이거예요. 단순 과실을 문제 삼겠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허위 보도나 조작 보도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허위 보도나 조작 보도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입증이 된다면은 그럼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손해배상 제도인데 우리가 보통 요게 이제 손해배상이다 그랬을 때는 전보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그 손해를 입은 만큼만 보상해 주는 거죠. 예, 그거를 배상해 주는 거죠. 그만큼만. 그래서 손해의 3분설에 입각해서 이제 금전적 손해와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를 다 배상을 해주는데 그 금전적 손해다라고 했을 때 금전적 손해와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제도는 전보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고요. 전보적 손해배상
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이 안에서 손해 3분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손해 3분설,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거죠. 재산상의 손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또 이게 정신적 손해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재산적 손해는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적극적 손해가 있고 소극적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사고를 내가 당했다 그러면 적극적 손해다라고 하면은 교통사고로 인해 유발된 차량 수리비나 아니면은 치료비 같은 것들이 적극적 손해인데, 소극적 손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소극적 손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소극적 손해는 요거는요,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일을 못 나가가지고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것도 손해배상해줘라. 이러면 이게 소극적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이렇게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정신적 손해까지 하면 이게 세 가지 손해잖아요. 이거를 전보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적 손해배상은 이게 손해의 크기만큼 이꼬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크기만큼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가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제기된 분야들이 이제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징벌이면 벌을 주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벌을 받는다는 거니까 액수가 기존의 전부적 손해배상보다 액수가 엄청 커지게 되는 거고, 액수가 엄청 커져지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액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기업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경우들도 막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벌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벌인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하나씩 둘씩 생겨나더니 지금 한 20개 가까이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이제 법사위까지는 지금 이제 통과가 되고 본회의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요게 이제 도입이 되면 20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낯선 개념은 이제는 아닌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그렇기는 한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도 하나의 기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언론사들 중에 일부는요, 아예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사를 만들어낼 때 이것을 이제 이게 언론에 대해서 중재하는 법이 아니라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는 있잖아요. 이거 재갈법이라고 그래요. 언론 재갈법? 재갈을 물린다. 언론 활동을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거다. 결국에는 정권을 비판하는 게 불편해서 자기들이 불편한 기사들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계속 소송 걸면서 그러면서 니네 이거 법 위반 아니냐, 이 허위 보도 아니냐, 조작 보도 아니냐 이렇게 걸면 어떻게 맘 놓고 기사를 쓰냐. 이렇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의 입장은 좀 많이 다르죠. 여당의 입장은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위해서라도 언론사가 이렇게 법이 느슨해 갖고 이렇게 저지르는 횡포들이 많은데 그 횡포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 대 주장이 맞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참전을 하는 게 야당도 이제 언론하고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요. 이게 보면은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 세계신문협회 같은데 이런 데들이, 예? 세계신문협회나 또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뭐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 이런 데에서도 이게 우려를 이제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려를 표명하는데 이들의 우려 표명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이게 좀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허위다, 조작이다라고 하는 것에 선을 긋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가짜뉴스가 어디까지가 가짜뉴스고 어디까지는 진짜 뉴스냐. 이것에 대해서 선을 긋기가 어렵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좀 잘못된 보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겁이 나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거를 해주다 보면은 최대 5배까지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 우려도 타당합니다. 우려도 타당해요. 우려도 타당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주장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언론이 그러면 자정 노력을 제대로 해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가 박한 것도 사실이에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 꼴찌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도는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제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 꼴찌예요. OECD 국가들 이런 데 꼴찌입니다. 꼴찌.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믿질 않아요.
믿지를 않는데 언론들이 무책임하게 해왔던 것도 상당히 많은 거고요. 맨날 제목 장사를 하려고 그러고요. 어디 이제 취재하고 탐사하는 거 하지 않고 맨날 이제 앉아가지고 키보드 워리어 하고 있는 거지. 기자들조차도. 하루에 한 사람 기자가요. 몇십 개씩 기사를 쓴대잖아요. 그러니 거기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겠습니까? 어디 뭐 이제 언론이라고도 할 수 없는 1인 미디어, 유튜브 같은데 여기는 전기통신사업자 이런 쪽으로 구분이 돼서 그건 언론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무책임하게 막 폭로하고 어그로 끌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주장도 많은데 그런 것들 맨날 옮겨주잖아요. 그냥 난 도대체 이게 기사를 볼 때 저는 제일 불만이 뭐냐면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다가 누가 한 사람이 쓴 그 글을 여과 없이 올려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주장을 했다. 누가 이런 주장했다. 그런 건데 내가 왜 그 사람 얘기를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실제 SNS에서 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낱낱이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요. 뭔가 사실 팩트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 있는 기사들을 좀 내보내고 이러려고 저 기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키보드 붙잡고 여기서 기사를 생산해내야 되니까 맨날 남 유튜브나 들어가 보고 남 SNS나 들어가 보고 그런 거를 옮기는 거죠. 따박따박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 그럼 자극적인 것들 끄집어내갖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밑에 댓글들 막 달리잖아요. 서로 막 클릭도 많이 해보고. 제목 장사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이게 너무 예민한 문제를 막 건드리면은 거기 찬반 같은 것들이 확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런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언론이 그런 거에 기생하고.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언론이 어떻게 그런 일개에 SNS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저명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을 매일같이 그렇게 옮겨줍니까? 이렇게 하면서 언론사가 먹고 살고 있다는 건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이 공예스러운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언론사가요. 무책임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연예인 관련된 거 한번 봐보세요. 아무개 연예인이 옛날에 뭐 출신이다. 뭐 누구를 만난다. 그거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까발려갖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입증도 안 될 수 있는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는 사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낱낱이 보도하면서 그 사람의 사생활을 그렇게 침해하는 것은 언론이지 이거 책임 있는 자세로 이거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거가 이게 맞나요? 아니 일개 그 개인으로서의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누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거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증폭시킬 필요가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 관련된 것도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사생활, 뒷조사, 누구의 주장 이런 것들 많이 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자극적으로 누구 일가족에 관련된 부분들도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지나치게 들어가는 측면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정말 자정을 하고 있는가? 정말 이게 가치 있는 그 정보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가? 진실에 가까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론사가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에 포털에 이걸 점령당해 버렸고 포털은 그냥 돈 버는 회사잖아요. 일개 회사니까 자극적이고 클릭 많이 나오는 기사들 많이 노출시켜 주나 봐요. 그렇게 하는 속에서 그걸 AI로 한다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그거는 대중 편승적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정보를 예전 같으면 언론의 이제 주된 역할은 그런 것들을 탑에다가 이렇게 실어갖고 국민들이 알게끔 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시장 경제 질서 지키고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세련되고 정제되어 있고 제대로 된 기사들 그리고 또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된 진짜 심층 보도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언론사들이. 이제 와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항변해봐야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원론적으로 보면 이게 잘못 돌아가면 진짜로 이게 권력은 자꾸 이제 여야도 바뀔 텐데 서로가 있잖아요. 불편한 뉴스 보도 못하게 재갈 물린다고 서로 또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게 허위 보도고 어떤 게 조작 보도고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진짜로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돼요. 유의해야 되지만은 언론은 예외여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언론에게 왜 우리가 기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까? 왜 기자라고 하면 어디든 마음대로 들어가서 자기들 명함만 내밀면 이렇게 취재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겁니까? 도대체가 왜? 그거는 국민들이요. 나 대신 물어봐라라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 대신 너가 그 어려운 질문이지만 너가 대신 해줘 라고 하는 권한을 부여해줬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직업 소명의식을 얼마나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될 계기입니다. 계기고, 오늘자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는 오늘자로 뉴스를 보면, 오늘 뭐 이제 본회의에서 요거를 이제 여당이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가 요걸 이제 중재를 받아들여 가지고 야당하고 협상을 벌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당하고 요거 이제 수위를 조율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통과를 시키겠다. 서로 합의해서 본회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양쪽의 주장에 다 일리는 있으나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언론의 문제도 해결은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함부로 속박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우리 또 헌법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까지 잘 조율된 방안이 잘 만들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죠. 뭐 이게 통과가 되면은 아마도 또 이제 후속 이제 뉴스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때 가서 그거 또 잘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계신문협회가요,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여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세계신문협회는 우리나라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자기네들도 뭐 들어서 안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거는 좀 다르죠. 우리 사회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예, 다르긴 다를 텐데, 근데 원론적인 얘기에서는 이제 새겨들을 만한 얘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기자가 진실에 접근하다가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기사인지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걸 누가 판별하냐. 이런 이제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지적을 한 거예요. 예, 그랬고요.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도대체.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띠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는 거짓 뉴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서 특정 세력이 정치, 경제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로 퍼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판별하는 걸 누가 대체 판별할 거냐 이런 부분이고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제기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포데믹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가짜뉴스나 악성 루머가 미디어 SNS를 통해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이 지금 정보사회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포데믹스,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이란 말하고 인포라는 말을 합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인포데믹스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는 것도 참고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혁이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에서의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과제고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관심 가지고 봐야 될 주제인 것만큼 분명해 보이네요.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 동물 법적 지위 개정 추진과 관련된 이슈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